네, 저희가 2시부터 포럼을 진행하고 네 분의 연사께서 발제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AI 리터러시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고, 특히 우리 청년들이 이런 어떤 미래 세대에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충분히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페런토 이제 토론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이제 오늘 발제하셨던 분들을 모시고 발제를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플로우 쪽에서도 혹시 질문이 있으면 저희가 대관이 약속돼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플로우 쪽에서는 한 분 또는 두 분 정도 질문이 있다라고 하면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전체 우리 발제를 해주신 네 분한테 공통 질문을 하나씩을 좀 드려볼까 하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AI 인재 양성과 관련된 의견을 한 가지씩 이렇게 여쭈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공통 질문인데요. 이제 새로운 시대 때 AI 리터러시 인재 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컴퓨터 공학과 또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발제를 해주신 분들은 저와 조금 다르게 저는 인문사회 경상계열을 전공자이거든요.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컴퓨터 공학 대가들이시죠. 컴퓨터 공학과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혹시 지금으로부터 과거로 돌아가서 공통 질문입니다. 새롭게 공부를 20살 때부터 하신다라고 하면 혹시 컴퓨터 공학 또는 소프트웨어를 전공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다른 전공을 한번 지금쯤에서는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우리 이 교수님부터 한번 답을 말씀해 주실까요? 절대로 안 합니다. 저는 뭐 여긴 잘 모르시겠지만 98년도에 한국의 마이크로소프트 그 개발자 대표로 뽑혀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코딩에서는 거의 국내에서 손가락 꼽을 정도로 미친 듯이 워드 프로세스도 만들어 보고 뭐 온갖 것들 다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너무 힘든 것이 한 달, 두 달만 쉬어도 바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학문 진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개발이라는 것들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조금 손대고 손 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꿈속에서도 나타나가지고 그거 끝낼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좀 살이 붓긴 했지만 살을 못 찌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굉장히 저를 날카롭게 만드는 그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옆에서 좀 바라보면서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어떤 전공을 선택할 혹시 가능하시다라면 사실은 어느 분야를? 뭐 저는 여러분 그러니까 네이버 KT 여러분들이 아시는 마이박스 엔드라이브나 지도도 제가 대표로 있으면 총괄을 하면서 발표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걸 하면서 제일 크게 느꼈던 것은 탑다운의 판단,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 개념적인 사용자의 마인드를 얻기 위한 기획이라는 과정이 되게 의미 있게 느꼈습니다. 개발이라는 과정 쪽에서 그 좁은 문제를 푸는 거하고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얻기 위해서 단순히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것을 고민했던 기획이라는 게 굉장히 저한테 마음이 와닿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략 기획이나 이런 쪽에 많이 관여를 되고 있는데 그런 쪽 판단에 좀 많이 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경영 관리나 이런 쪽 이슈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오히려 다른 서비스 기획보다는 저는 그런 큰 의미의 판단 그런 거를 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기명 차장님. 예, 저는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그래도 이거를 전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면 제가 이제 뭐 소위 얘기하는 좀 규모가 큰 기업에 있다 보니까 업무들이 이렇게 좀 분절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도 내가 그걸 할 줄 모르면 사실 그거를 다른 직원한테 부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면서 내가 생각했던 게 내 의도대로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아이디어가 있고 내가 그거를 실제 뭔가 코딩이나 이런 거에서 구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러면 훨씬 더 빠르게 어떤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고 실제 적용해 보고 할 수 있으니까 뭐 꼭 이거를 전공하겠다가 아니라 그래도 이 코딩이라는 역량이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훨씬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다시 들어간다 그래도 뭐 이거를 전공하거나 아니라고 해도 이 코딩을 꼭 배우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국의 AI 소프트웨어 정말 대가이시죠. 나연목 교수님의 그 말씀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질문이 뭐 20세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할 거냐? 같은 전공을 선택할 가능성이 60%쯤 될 것 같고요. 같은 전공을 한다면 이제 경로는 다른 경로로 가고 싶어요. 지금은 박사학위를 하자마자 그냥 교수를 해서 지금까지 교수를 평생 교수 30년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지겨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제가 교수가 안 됐다면 이제 저와 같이 공부했던 그 3, 4년 뒤에 후배들이 지금 판교의 주인이거든요. 뭐 네이버나 NC소프트나 넥슨 회장들이라서 제가 그때 교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저도 판교의 건물주를 하면서 목에 힘주고 있을 텐데라는 게 평생 아쉬움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같은 전공을 선택한다면 기업으로 갈 거고 또는 저는 또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저 엔비디아나 뭐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으로 가서 일해보는 것도 한번 해보고 싶었을 것 같고요. 다른 전공으로 간다면 저는 사실은 컴퓨터공학과 선택을 앞둔 전날까지도 의대를 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형 친구가 갑자기 와서 컴퓨터란 분야가 아주 유망하니까 컴퓨터를 하라고 펌프질을 하는 바람에 어린 마음에 그냥 흔들려서 의대를 안 갔기 때문에 또 다른 기회가 온다면 뭐 의대를 가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대표님도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셨죠? 네, 마찬가지로 같은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저는 20대로 돌아가면 저 다시 또 컴퓨터공학 전공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단 저의 적성이랑 잘 맞아서 다른 것보다 만들어내고 또 그 코딩하는 과정이 사실 되게 좀 재밌는 제가 많이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제 적성이랑 잘 맞아서 아마 다시 전공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소 여기에서는 가장 젊으신 그 두 분께서는 그 기존에 했던 전공을 계속 트랙을 유지하시겠다. 또 우리 그 두 교수님께서는 뭐 40% 60% 조금 나눠지긴 하지만 다른 전공을 해볼 수도 있겠지 않냐. 또 인문사회계나 경영계열의 쪽도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어떤 융합적인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이 어떤 시사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첫 번째 질문하고 연동돼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네 분의 토론을 이렇게 쭉 그 플러스 지켜보면서 저 나름대로는 컨센서스를 하나를 찾게 됐어요. 우선 이기명 이기명 차장님 이시죠. KT에서는 AC라는 어떤 프로그램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에는 운영진, 교육생, 그다음에 실제 수요처하고 어떻게 매칭을 할지에 대한 어떤 관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또 인천대 이 교수님께서도 굉장히 감명 깊게 생각이 들었던 것이 인공지능 전문가하고 도메인 전문가를 어떻게 인문학적으로 전문가가 매치업돼서 새로운 융합을 할 것이냐라는 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나연욱 교수님께서도 연구 과정에서 디지털 인재의 종류를 분류를 해주셨는데 핵심 인재, 디지털 융합 인재,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역량이라는 것은 한 분야의 전공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학제, 그다음에 학문관, 산업관 이것을 어떻게 누가 융합할 수 있느냐라는 게 어찌 보면 핵심적인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각 그 활동하시는 분야는 다 다르지만 이렇게 다학제, 산업관, 학문관 융합됐던 그런 사례들을 한 번씩 얘기해 주시면 이 방청에 있는 청년들이 앞으로 미래 설계에 있을 때 참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순서는 우리 한 대표님부터 역순으로 한번 가볼까요? 융합했던 네, 경험이 융합했던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창업하는 과정 전반이 다 이제 융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예로 들으면 저희는 이제 뭐 범죄 부분에서 이제 그 데이터 뭐 패턴화를 해야 되는 부분부터 시작을 했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범죄자의 범죄 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도메인 영역의 지식이 있는 뭐 경찰 그런 유관 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범죄 패턴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전혀 이제 다만 이제 어떤 이제 데이터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융합이 이루어났었고, 그리고 또 사회적인 그 임팩트 측면에서도 저희가 예를 들면 장애인 분들이나 아니면 시니어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시는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이제 기술 쪽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 있는 부분에서 이제 현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를 그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런 그 융합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이제 다 뭐 디자인부터 뭐 기획자부터 개발자부터 뭐 AI 엔지니어부터 이렇게 다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적인 파트에서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전 과정이 융합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 산업계 관점에서 융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우리 나영미 교수님께서 다음 순서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융합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그 몇 주 전에 무슨 AI 바우처 사업 이렇게 평가하러 갔더니 이제 의료 분과를 제가 담당하게 됐는데, 그 의대 치대 선생님들이 그 회사를 그렇게 많이 차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AI 도구가 워낙 이제 보편적이 되다 보니까 암 진단 도구 이런 회사들 대표이사가 다 뭐 우리나라 의대 교수님들이고, 저번에 또 우스갯소리로 들은 얘기가 이제 치과대학이 우리나라는 저 도구를 쓰는 그런 보편적인 기술만 있으면 되는 학과인데 의대 다음에 랭킹으로 대우를 받다 보니까 너무 우수한 인재가 많이 와서 진료 끝나면 할 일이 없어갖고 결국은 창업하는 게 취미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치과 보철 이런 치료는 3D 모델링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치대 그 교수님들이 회사 차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의대와 AI 의료 진단 쪽은 창업이 굉장히 붐업이 된 상태고, 지금 뭐 뷰논이 그 관련된 유명한 회사들도 하여튼 의학과 융합해서 많은 신산업이 만들어지는 기회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항상 제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도 고민이 비전공자 반을 어떻게 이제 그 불만을 해소할 건가. 그 다음에 저희 뭐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도 비전공자 소프트웨어 교양교육할 때 분명히 불만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눈높이를 다 맞춰줘야 되는데 눈높이 맞추기가 어려웠고, 팀엑스 아카데미도 팀 단위 프로젝트를 하는데 전공자 비전공자 팀을 따로 짜버렸더니 비전공자 팀이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략을 바꿔서 전공자 비전공자를 섞었더니 전공자가 약간 이제 불만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하여튼 그래서 다 같이 하여튼 좀 양보하고 가르치면서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이끌어 나가도록 조금 조언을 많이 해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이제 저희 AI나 소프트웨어 분야는 전공이라는 개념보다는 재능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그 배출한 제자가 한 70명, 석박사 제자 70명 정도가 이제 간 회사들을 쭉 분석해 보면 가장 뛰어난 친구가 학부 기계과 나온 친구였어요. 정말 이제 그 게임도 좋아했고 코딩도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계과 학부를 나와서 이제 석박사를 컴퓨터공학을 했는데 석사만 했어요. 그리고 뭐 RT베이스라는 DB 엔진 만드는 회사 갔다가 거기서 이제 경영적인 문제가 생겨서 네이버로 갔다가 네이버에서 다시 SAP 하나라는 독일 회사가 들어오면서 SAP 랩스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를 배경으로 지금 아마 쓰고 계신 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이쉐어링이라는 그런 서비스가 이제 3천만
유저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 회사가 본부가 지금 얼바인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 친구는 지금 얼바인에서 열심히 잘 개발하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재능과 관심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뭐 전공 비전공을 떠나서 재능과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지금 좋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뭐 앨리스라든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라든지 뭐 그 너무 좋은 그 모두의 연구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AI 시대로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충분히 마련돼 있다. 그래서 융합 인재를 꿈꾸는 분들도 기회가 많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뭐 대학생들이 많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밖에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의 어떤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고 학 내에서도 코딩과 관련된 다양한 디그리들이 준비돼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차장님께서 그때 BC카드 사례도 뭐 실제 수요자 매칭과 관련된 발제 내용도 있었습니다. 예. 지금 저희 뭐 KT 회사에서 융합과 관련해서는 아까 좀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각 직무별로 해서 그 해당 직무에 뭐 많은 경력을 갖고 있는 뭐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분들한테 이런 AI를 활용할 수 있는 요새는 또 이렇게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툴이나 플랫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해서 그렇게 해서 본인의 이제 그 직무나 그런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개선하는 부분을 하나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뭐 도메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을 AI 개발자로 초급 개발자로 막 바꾸는 아까 전일 때 설명드렸죠.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해당 그 도메인에서의 개발도 하지만 실제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부서는 또 조직 내에 있거든요. 그런 사람과 실제 그 각 직무의 도메인 전문가들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업과 기업 그리고 학교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전체 융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뭐 금융권과 관련돼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면 실제 금융권의 은행이나 증권회사 그리고 저희 KT와 같은 ICT 기업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그 카이스트의 금융공학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공학부랑 같이 해서 산학연계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금융권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 저희 같은 ICT 회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금융공학부 대학에서 어떤 금융 전반 지식에 대한 부분 아울러서 그렇게 해서 융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실제 아까 BC카드 사례 같은 경우에도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금 뭔가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어떤 특정 타겟 고객층으로 해서 그런 서비스 카드가 실제 나온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게 아마 좀 한 3가지 정도로 그렇게 융합을 해서 인재 양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업 집단에서 바라보고 있는 인재상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디지털 리터러시, 학문관, 간학문관 이런 어떤 융합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청년들한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포럼에서 저한테는 가장 큰 울림을 주셨던 분이 이영규 교수님이신데요. 인공지능 전문가, 도메인 전문가 그리고 인문학을 융합할 수 있는 인문학 전문가의 아레나를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앞으로의 미래 인재들한테 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학교 생활은 이제 한 인생 전체를 거기서 2년째입니다. 대부분 산학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질문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도 교과서적인 답을 하셔가지고 현실적으로 저는 그 속에서 그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진정한 의미의 융합은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지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IT 관점의 회사들을 잘 보십시오. 그 회사에 있는 사람은 전부 코딩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 도메인을 아는 사람은 사실은 없는데 밖에 있는 데 가서 듣고 와가지고 IT 하는 사람이 잘 어떤 수식화시키든지 뭔가를 한 다음에 그걸 코딩하는 형태지 그분들의 실생활 속에서의 느낌을 코딩에 반영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SI 사업처럼 비슷하게 솔루션 하는 데조차도 융합이라기보다는 IT 하는 사람이 이해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조금 아까처럼 의사 선생님들이 오신 부분은 의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에 그것들을 기계적으로 컴퓨터에 코딩해 줄 수 있는 코딩 인력을 쓰고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넣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도메인에서 그 노하우들의 것을 기계라는 곳에다가 놓을 수 있는 것을 둘이 협력해서 만드는 그게 진정한 의미의 그 융합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각자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들이니까 조금이라도 그런 노력을 한다면 그 자체가 경쟁력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해외 기업 같은 경우 AI 특히 제조업체나 이런 기업들의 인력 구성을 보면은요. 인공지능 한 20명 있다고 치면 인공지능 전문가가 2명, 3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진 다 제조업에서 필요한 역학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 얘기 들었으니까 우리 융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그 말씀하기 전에 귓속말로 내가 날선 얘기를 해줘도 좀 되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마 울림을 주시는 말씀인 것 같고요. 사실은 이 교수님께서 준비하셨던 내용 중에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AI 전문가, 도메인 전문가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트러스티 워시, 믿을 수 있는 법률과 철학의 인문학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시대 때 비전공자들도 참여할 수 있고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와 같이 그 포럼을 마칠까 하고요. 혹시 저기 플로어에서 질문이 들어와 있으면 한 개 정도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인데 두 분이 한번 받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질문을 하시는 분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질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너무 좋은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디스플레이랑 전기전자 쪽 일을 하고 있는 이명철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영규 교수님께서 이제 저쪽 인공지능 사업단장 하시면서 또 학생들 가리키면서 하셨던 경험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사업을 할 때 실제로 이 AI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거냐에 대한 사실 숙제가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혹시 R&D 사업을 또는 국가 정책 과제들을 하면서 기존에 했던 사례들이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똑같은 질문으로 사실 이제 이 차장님한테도 아까 이제 잠깐 자리 계실 때 여쭤보긴 했는데 KT에서 사실 에이스라고 하는 그런 교육 과정을 만드신 게 굉장히 사실 좋은 사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례를 통해서도 역시 KT에서도 그런 실증적인 사례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어떤 리스트나 경험들을 어떤 채널을 통해서 볼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정부 정책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까지 정부에서 과제를 만들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과제를 공모하는 방식에 따라 지정 공모가 있고 자유 공모가 있거든요. 지정 공모는 정부가 이 기술을 개발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 공모는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 기술은 당신 마음대로 쓰십시오라는 겁니다. 근데 기업에서 사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기술이 나한테 딱 맞을 가능성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제를 위한 과제를 하는 일이 되게 많아졌었어요. 최근에는 이제 굉장히 많이 아까 임무 중심부터 시작해서 자유 공모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 대신 확실하게 당신이 해야 될 임무는 이거다. 그래서 문제를 주고 이 문제를 당신 방법대로 풀어주세요 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지금 R&D라는 것이 나의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R&D는 생각보다 어찌됐든 따게 된다면 돈이 작지 않은 돈이 들어와요. 근데 매출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내가 나의 미래의 사업을 해서 개발하기 위한 코스트를 줄여주는 역할은 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거기에 빠져드는 순간 좀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R&D를 한다라는 목적을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목적에 어떤 특정한 기술이 됐던 특정한 미션을 내가 필요로 했을 경우 거기에 목숨을 걸고 달려드십시오. 그렇지 않은 것 견눈들지 마십시오. 그거 하는 순간 사실은 거기서 돈 따는 것보단 내가 다른 일을 해야 될 리소스를 써야 되는 손해가 더 커질 수도 있고 거기에 의존성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나의 미래하고 관계된다는 전제를 까지 않고 R&D를 한다는 건 굉장히 무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한테 질문 주셨던 분도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내에서 보유한 데이터를 갖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근데 그런 데이터라는 게 저희 기업 내에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함부로 쓸 수는 없거든요. 그 개인 정보나 정보 보호 침해 위배되지 않게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거를 다 오픈을 하기는 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게 다 기업 정보고 그다음에 고객들의 정보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일부 이제 오픈을 할 수 있는 것들로 정제를 해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AI 교육을 할 수 있는 컨텐츠로 만들어서 지금 다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그 접근을 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뭐 한 AI 교육이라는 거 내부에서 했던 게 한 4년이 좀 넘었는데 그 리스트를 조금 제공해 드리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과 답변 감사드리고요. 중앙에 흰색 옷을 입고 있는 분이 손 드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 글로벌 창업 벤처대학원 석사과정 중인 홍정인이라고 합니다. 우선 네 분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먼저 이기명 차장님께 그 생성형 인공지능을 실무에 쓰니까 개인별 그 업무 퀄리티 차이가 감소했다고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어떤 직원들을 조금 뽑게 되는지 차별화가 어렵다면은 그 부분을 질문드리고 싶고요. 또 한수연 대표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내가 개발을 잘하는 것보다 훌륭한 개발자를 영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자기가 어느 정도는 일을 할 줄 알아야 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의 입장에서 이제 AI와 데이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생성형 AI를 저희 사내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 KT의 직원들이 생성형 AI를 사용을 해서 업무 효율이나 어떤 퀄리티가 얼마큼 올라갔다 이런 데이터를 뽑진 않았어요. 제가 그 발표 자료에 넣었던 거는 그 신문 기사에서 이렇게 생성형 AI를 쓰니까 더 좋더라. 그리고 뭐 논문에서 나왔던 내용을 발췌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근데 생성형 AI를 쓰면 아무래도 업무 퀄리티가 좀 더 올라가니까 이 개인의 어떤 역량의 그런 차별점은 조금 감소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을 채용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한다 보면 생성형 AI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죠. 근데 채용에서 뭐 면접에서 그런 것들을 좀 걸러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처음은 서류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 서류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데이터는 이 사람이 어떤 뭐 프로젝트나 공모전에서 뭔가 수상을 했는지 아니면 AI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많이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설령 내가 진짜 뭐 AI를 잘 활용하고 생성형 AI도 프롬프트를 잘 짜가지고 아주 원하는 결과치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채용 시장에서는 그거를 처음에 1차적으로 검증하는 건 자격증이나 아니면 그런 경험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노출하시는 그런 분들이 채용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저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다 보니까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실무에서는 사업 단계마다 조금씩 상이한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대표자가 개발을 직접 해야 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팀원들이랑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위험 관리 측면에서는 대표자가 개발을 좀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좋고요. 그리고 아니면 여러 툴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대표자가 미리 가지고 있는 경우가 조금 리스크 측면에서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업이 좀 커지면 아무래도 그 소통 능력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정말 유능한 개발자분들이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의 수준이 되면 오히려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 것처럼 대표자가 아는 범위 안에서 국한되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 단계마다는 조금 다르고 초기라면은 대표분이 조금 개발 쪽을 아실수록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질문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거대 AI 변화가 시작이 됐고 기술 혁신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라는 것은 오늘 이 훌륭하신 네 분의 석학 또 산업계에서 오셨던 분들이 훌륭한 프리즘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또 시청을 해주시는 유튜버 여러분들께서 지식과 경험의 축적이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것으로 제 5회 청년 프로스퍼럼 AIT 디지털 전환 청년 미래 전략에 대한 전체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